어제 발생한 조지아주 고등학교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공개됐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 반입된 흉기 압류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가 본국으로 추방 조치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FBI가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이끄는 행정부 고위직 보좌관 2명의 자택을 수색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내일 노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우편 투표를 비롯한 사전 투표가 진행됩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응급실을 찾은 70대 남성이 의료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세금 연체 및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받는 납세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브루클린에서 음주운전을 한 남성이 엄마와 유아를 치고 달아나려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어제 조자주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2명과 교사 2명 등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은 14세 총격범 콜튼 그레이가 작년에도 온라인상에서 총격 위협을 벌여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수사국은 조지아주 윈더 소재 에팔레치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킨 용의자는 14세 콜트 그레이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레이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4명을 총으로 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미 작년부터 FBI의 감시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2023년 5월 학교 폭력을 가할 것이라는 위협과 관련된 여러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에는 총기 사진과 함께 위협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잭슨 카운티 셰리프국은 당시 13세였던 그레이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의 부친과 면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총격범 그레이의 아버지는 집에 사냥용 총기가 있긴 하지만 아들이 무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총기를 따로 보관해둔 상태라고 전했으며 총격범 그레이는 그 어떤 총격 위협을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그레이를 상대로 더 수사를 진행할 만한 요인이 없었지만 지역 학교들을 상대로 총격범 그레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크리스 오시 조지아주 수사국장은 2023년 발생한 온라인 총기 위협 사건과 어제 에팔레치 고등학교에 발생한 총격 사건 간의 연관성 역시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총격범 그레이의 가족이 지역에 있는 아동보호 서비스와도 접촉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레이는 어제 오전 9시 45분쯤 교실을 떠났다가 총을 들고 돌아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을 든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교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다른 반으로 이동해 총격을 시작했다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당국은 어제 오전 10시 30분경 총격범 그레이가 AR-15계열 소총을 사용해 총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끔찍한 고등학교 내 총격 사건으로 학생 2명과 교사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로는 14세 학생 메이슨 셔모운, 크리스천 앵글로, 그리고 수학교사 리처드 에스페누엘과 크리스티나 이리미로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9명의 부상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그 중에는 특수교육 수학교사 데이비 피닉스도 포함됐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이번 사건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최악의 악몽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학생 및 교사의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와 마음을 모아달라고 전했습니다. 대선을 2달 앞두고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 문제가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길레맨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 반입된 흉기 압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안전요원과 경찰은 지난 학년도에 총 4,000개 흉기를 압수했는데 이 중 총, 너클, 칼을 포함하는 무기 종류가 300개에 달했습니다. 학교들이 무기를 탐지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학기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후추 스프레이와 박스 커터 등 총 3,695개의 위험한 도구가 압수됐습니다. 여기에는 무기 300개가 포함된다고 뉴욕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경찰과 안전요원이 압수한 칼은 1,348개로 전년보다 7.3% 많았습니다. 또 총, 황동, 너클, 칼을 포함해 278개의 무기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학교 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갱단을 지적했습니다. 맨하탄의 한 경찰은 학교는 범죄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갱단이 학생들을 모집해 조직에 가입하게 하며 청소년들은 가입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학년도에는 총 7,692건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이전 학년에 보고된 수치보다 13% 감소했습니다. NYPD 대변인은 공립학교는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약 120명의 안전요원이 증가한 3,663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돼 학교의 보안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 안전요원은 감당할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요원 노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조사 결과 1,500개의 시내 학교 건물 중 영구 무기 탐지 스캐너를 갖춘 학교는 불과 79개 학교로 지난 2018년 93개 학교에 비해 15.1% 줄었다며 무기 탐지 스캐너는 매우 효과적인 장비로 교내 밀반입 무기의 평균 56%를 찾아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학교 안전요원도 현재 3,700명 수준으로 지난 2020년 최고 5,200명과 비교해 28.9% 급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부 소식통은 공립학교 관리가 무기 압수 건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는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2022년 퀸즈 중학교 직원들은 교장실 금고에서 치명적인 흉기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흉기들은 NYPD에 제출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금고에서는 온갖 종류의 칼이 12개 이상 있었고 총처럼 보이는 것도 발견됐습니다. 당시 학교 안전요원은 관리자들이 흉기 압수 건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통계가 왜곡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주지사의 전 보좌관이 중국 정부 및 공산당 대표 비밀 요원으로 활동한 정황이 드러나 체포된 가운데 뉴욕 주재의 중국 총영사까지 추방된 것으로 알려져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마찰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기러미 기자입니다. 지난 화요일 연방검찰과 FBI가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 전 보좌관인 중국계 린다 선을 기소하고 체포했습니다. 선은 중국 정부와 공산당 대표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이번 사건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가 본국으로 추방 조치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뉴욕 주재 총영사는 추방된 것이 아니라 정기 순환 근무가 끝나며 본국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는 자신이 직접 추방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뉴욕 대표부에 있는 중국 총영사를 추방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후 중국 총영사가 더 이상 뉴욕 대표부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대배심이 화요일 공개한 기소장에는 전 보좌관 출신 선이 중국 정부 비밀 대리인으로 활동해온 정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남편 크리스토퍼 후 역시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겨가며 비밀 요원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린다 선은 2012년 앤드류 쿠오모 행정부에 의해 처음 채용된 후 여러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호컬이 주지사로 취임한 후에는 그녀의 부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은 린다 선 보좌관이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쿠오모 행정부에서 린다 선은 아시아 커뮤니티 및 이민자 문제 관련 이벤트에 참여해 쿠오모 주최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아왔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순식간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답했으며 호컬 주지사는 그녀가 서류 작성 시 호컬 주지사의 서명을 날조에 사용하는 등 비윤리적인 모습이 드러나며 수사당국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오늘 FBI가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이끄는 행정부 고위직 보좌관 2명의 자택을 수색했습니다. 애덤 시장이 시장 선거 당시 튀르키예 정부와 공모해 불법 해외 자금을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수사국과 뉴욕시 조사국이 어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행정부 소속 고위관리 2명의 자택을 수색했다고 행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FBI는 시나라이 뉴욕시 제1부시장과 필립 뱅크스 3세 뉴욕시 공공안전 부시장의 자택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전자기기들이 압수됐다고 전했습니다. 시청 관계자는 이번 수색이 애덤스 캠페인의 기금 모금 활동 관련 튀르키예 기부자들과 연관된 해외 자금 지원 조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리사 존버그 시청 법률 고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수사가 애덤스 시장이나 애덤스 행정부 소속 직원이 조사 대상자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애덤스 시장은 전직 법 집행관 출신으로 행정부 소속 모든 팀원에게 늘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수사국과 뉴욕 남부지법은 이번 수색과 관련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약 1년 전 FBI가 에릭 애덤스 시장의 전자기기를 압수했으며 이는 그의 캠페인 기금 모금 활동과 외국 세력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 중 벌어졌습니다. 2023년 11월 6일 연방수사당국은 애덤스 시장에게 접근해 여러 전자기기를 제출토록 요청했습니다. 당시 애덤스 시장은 휴대전화와 아이패드를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압수는 애덤스 캠페인 기금 모금 담당자인 브리아나 석스의 자택 수색 이후 벌어졌으며 2024년 2월에도 기금 모금 담당자로 활동해온 위니 그레코의 집을 수색한 바 있습니다. 맨해튼 연방검찰은 아직까지 무엇을 위한 수사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애덤스 시장이 선거 캠페인 당시 튀르키예 정부와 공모해 해외 기부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등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복수 국적자가 한국에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지급 요건 개편에 따르면 외국에서 거주하는 복수국적의 65세 이상 노인이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한국에서 5년 이상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아울러 복수국적 노인의 경우 미국 등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해외 소득 재산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복수 국적자라도 65세 이상이고 하위 소득 70%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에 거주한 지 5년이 넘어야 하고 수혜 자격 확인을 위해 해외 소득 및 재산까지 구체적으로 살피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개편은 65세 이상부터 허용되는 복수 국적을 취득한 노인의 경우 해외에 장기 거주해 한국 세금 수입 등에 기여한 것이 거의 없을 개연성이 높음에도 한국 내국인과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212억 원이었습니다. 9년 전인 2014년에 비해 9배로 급증한 수치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 수도 2014년 1,047명에서 지난해 5,699명으로 5배 늘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가기초연금의 성격상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한국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국적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주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대선을 2달가량 앞두고 내일 노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우편 투표를 비롯한 사전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번 사전 투표는 대선의 승패를 결정하는 데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치러진 2020년 대선을 계기로 미국에서 사전 투표가 급증한 가운데 첫 대선 후보 TV 토론과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선고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치러진 2020년 대선을 계기로 미국에서 사전투표가 급증한 가운데 이번에 사전투표가 본격 전개되는 시기에 표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이벤트가 맞물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는 10일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이 계획돼 있고 18일에는 성추문 입막음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미 주의회협의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47개 주, 워싱턴 DC, 괌과 푸에르토리코 등 자치령에서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 투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엘라바마, 미시시피, 뉴햄프셔 등 3곳은 자격 요건을 갖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부재자 투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우편이나 투표소 투표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투표, 개표 일정이나 유효 투표 기준 등 세부 방식은 주별로 상이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내일부터 우편 투표를 요청한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투표 용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켄터키, 펜실베니아 16일, 미네소타, 뉴욕 20일 등 주별로 순차적으로 우편 투표에 들어갑니다. 우편 투표는 워싱턴주가 다음 달 18일로 가장 마지막에 시작하게 됩니다. 펜실베니아는 우편 투표와 함께 투표소 사전 투표도 16일부터 가장 먼저 시작하고 이어서 와이오밍 18일, 미네소타, 버지니아 20일 등의 순으로 개시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휴가를 즐기던 70대 남성이 하복부에서 발생한 의문의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의사들은 남성의 비장에서 발생한 이상 증상을 걱정하며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를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진행한 의사가 실수로 잘못된 장기를 절제하며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미국 엘라베마주에 사는 베벌리 브라이언은 남편 윌리엄이 의사의 실수로 수술대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윌리엄은 지난달 플로리다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 갑자기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플로리다 월턴 카운티의 어센션 세이크리드 하트 에메랄드 코스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윌리엄은 수술을 받기 꺼려했지만 의사들의 강한 권고로 그는 비장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집도한 외과 전문의 토마스 샤크노프스키 박사는 실수로 비장이 아닌 간을 제거했고 이로 인한 치명적인 과다출혈로 인해 윌리엄은 사망했습니다. 베벌리는 남편이 무력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명을 통해 샤크노프스키 박사가 지난해 실수로 환자의 췌장을 제거한 적도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병원 측은 우리는 이와 같은 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병원 경영진은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의료과실로 세상을 떠난 윌리엄은 세 자녀의 아버지이자 8명의 손자를 두고 있으며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 해군 참전 용사인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체납 통지를 재개하고 미납세 징수를 강화하면서 세금 연체 및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받는 납세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중단됐던 체납 및 재산 압류 통지서 발송이 재개된 것인데요. 문제는 IRS 실수로 인한 통지도 많아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밀려있던 통지서들이 자동으로 발송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자동 발송 시스템에서 생긴 오류도 꽤 있는 데다 신입 에이전트의 실수도 일조하면서 납세자들이 잘못된 미납 또는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세무 전문가는 7월과 8월에 많은 납세자가 체납 관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납부하라거나 IRS 측의 실수로 세금 완납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등 이 중 상당수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 세금 공제 혜택이 늘어나며 세금 보고가 복잡해지면서 이를 간과한 실수도 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CPA는 세금을 내야 하는 고객의 경우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CPA는 한 고객은 이미 낸 세금을 통지서만 보고 다시 내서 환급을 처리하느라 수개월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 통지서를 받으면 상당수의 납세자가 두려워서 세금을 내고 본다며 오류 통지도 있기 때문에 세금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는 게 이롭다고 조언했습니다.
더욱이 IRS의 통지서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가 붙어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로 불어날 수도 있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토요일 브루클린에서 음주운전한 남성이 엄마와 유아를 치고 달아나려고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처 주민들은 차로 몰려들어 전복된 차량을 세웠고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남성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슈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브루클린의 로거웨이 파크웨이에서 61세 운전자 올루분미 아울로이가 음주운전을 하다 엄마와 유아를 치고 도주를 시도하다가 차가 전복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직후 약 12명의 사람들이 서둘러 몰려들었고 차량을 똑바로 세워 같이 운전자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고 차량과 충돌한 지프차와 트럭 소유주인 유데스 제임스는 운전자가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길에도 피가 흘러나와 있었으며 그를 구하려는 장면은 매우 무서운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고 현장 근처에서 곤약병이 하나 발견되었으며 차량 내부에서도 다른 술병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울루이는 토요일 오후 로거웨이 파크웨이에서 미니밴을 몰고 2대의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이후 유턴을 한 후 26세 여성과 3세 소녀를 치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사고 후 몇 블록을 더 이동했지만 블레이크 애비뉴에서 주차된 2대의 차량을 다시 들이받고 미니밴이 옆으로 전복되면서 도주가 중단됐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미니밴이 빠르게 달리다가 주차된 지프차의 옆면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미니밴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주차된 픽업 트럭과 충돌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는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며 음주운전, 부주의의 운전, 사고 후 도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뉴욕 시내 이스트강 하저를 통과하는 지하터널에서 시청 공사업체의 실수로 송수관에 구멍이 뚫리면서 터널 통과 차량 위로 물이 쏟아져 일대에서 한때 극심한 교통 적체가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누수 영상에는 물이 정사각형 구멍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차들이 터널을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터널 안에는 천정 위의 환기구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아래를 통과하는 차량 지붕 위로 쏟아지는 광경이 운전자들의 찍은 사진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누수로 다친 사람은 없으며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차 위반 티켓 발부가 많은 타운은 포틀리로 38,976건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돼 버겐 카운티 70개 타운 가운데 건수 기준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포틀리에 이어서 해켄색, 가필드, 팰리세이드 파크, 클립사이드 파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5개 지역 가운데 한인 밀집 타운이 3곳이나 포함된 것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와 레오니아, 리치필드, 클립사이드 파크 등 주요 한인 밀집 타운에서 주차 위반 티켓 발부가 전년에 비해 20%에서 80%까지 급증했습니다. 타운별로는 우선 최대 한인 밀집 타운인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22,833건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또 레오니아는 주차 위반 티켓 발부가 2,17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8%나 치솟았습니다. 뉴욕시 접객연맹은 지난달 30일 뉴욕주 주류국이 뉴욕시 교통국으로부터 아웃도어 다이닝 라이센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오는 2025년 1월 1일까지 별도 신청을 통해 인가를 받은 업주만 주류 판매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주 주류국은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교통국의 라이센스 허가는 음식 판매에 관한 것이라며 주류 허가는 오로지 뉴욕주 주류국에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허가를 받았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류 판매를 원한다면 아웃도어 다이닝 라이센스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문건과 공용 공간 도면, 주류 판매를 할 공간의 좌석수와 배치도, 기타 종업원 보험 증빙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1년 브롱스에서만 시범 운영됐던 전기 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이 올해 6월 말부터 퀸즈 지역으로 확대됐는데 이로 인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과 머레일 등을 포함하는 20선거구의 샌드라 황 시의원은 전기 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이 플러싱 주민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사업주들은 전기 스쿠터가 사업에 방해가 된다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또 24선거구의 제임스 게나로 시의원은 전기 스쿠터는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한다며 교통국과 에릭 아담스 시장에게 24선거구의 전기 스쿠터 공유 프로그램 종료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농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 전체 가구의 13.5%인 1,800만 가구가 기아 상태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만 가구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1,800만 가구 중에서 680만 가구는 기아 상태 수준이 심각한 상황으로 분류됐습니다. 미국 내 기아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21년부터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농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 급식 등에 쓰이는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의 문턱을 높이고 아동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안을 처리하지 못한 연방의회를 비판했습니다. NYPD가 공개한 브롱스 지하철에서 찍힌 영상에는 용의자가 큰 칼을 들고 프로스펙트 애비뉴 플랫폼을 왔다 갔다 하는 충격적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 2시쯤 멜로즈의 프로스펙트 애비뉴 역으로 향하는 남쪽 2번 열차에서 내린 한 남성은 10대 청년과 말다툼을 벌이다 어디선가 거대한 칼을 가져온 뒤 청년의 머리 뒤를 베어 부상을 입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할렘 병원으로 이송돼 안정된 상태로 밝혔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